3년의 결혼 생활, 우리 가족의 알량한 체면을 유지하게 해준 건 오롯이 내 월급이었다. 제주도행 항공권도 내가 끊었고 호텔 예약도 내 카드로 긁었으며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저 새 겉옷조차 내가 산 것이었다. 하지만 차에 타려던 그 순간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가 왜 이렇게 비좁니 하고 불평했고 내 남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내 캐리어를 차 밖으로 내동댕이 치며 말했다. 너 내려. 공항까지는 알아서 와. 이 길가에 덩그러니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며 나는 문득 헛웃음이 났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짠 일정인데 내가 길바닥에 버려졌다고?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항공권, 호텔, 렌터카, 그리고 모든 예약을 하나하나 취소하기 시작했다. 2시간 뒤 내 휴대전화는 불이 나게 울려댔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시어머니는 차 문을 열고 뒷좌석을 힐끗 보더니 대뜸 미간부터 찌푸렸다. 자리가 왜 이렇게 비좁니? 3박 4일 여행인데 짐을 발밑에 구겨넣고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다.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시누이 강민주는 새로 산 카메라를 품에 안은 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는 내가 전날 대신 픽업해온 면세점 인도장 봉투가 놓여 있었다. 시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자기 가방을 품 쪽으로 바짝 끌어당길 뿐이었다. 뒷좌석이 좁은 건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태도였다. 나는 아직 캐리어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차 밖에 서 있었다. 7월 초의 아침, 서울의 공기는 벌써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시댁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은 오래 정차할 수 없는 곳이었고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2번 울렸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강정우가 고개를 돌려 자기 어머니를 쓱 보더니 이내 내 발치에 놓인 캐리어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아주 짧았다. 내가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그는 이미 차 문을 열고 내리고 있었다. 하나야, 너 먼저 내려라. 그가 말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너 지하철 타고 알아서 공항으로 와. 어차피 너 여행사 다니니까 김포공항 가는 길 잘 알잖아. 그는 트렁크에서 내 캐리어를 거칠게 끄집어냈다. 바퀴가 보도블록에 부딪히며 탁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엄마 앉아가기 불편하시대. 민주도 짐 있어서 치이고. 내가 먼저 출발해라. 공항에서 만나자. 뒷좌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꾹 누른 채 말리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으며 빈자리가 충분히 넓어졌는지 미리 확인하는 눈치였다. 나는 강정우가 조수석에서 내 핸드백마저 꺼내 내 눈앞으로 불쑥 내미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의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치워버리는 사람 같았다. 빨리, 뒤에 차들 밀리잖아. 그가 재촉했다. 여기서 길바닥에 서서 청승 떨지 말고. 청승. 그 단어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내 목구멍에서 컥 하는 메마른 소리가 났다. 하지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없었다. 차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고 열린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오늘 그녀가 입고 있는 저 옅은 베이지색 겉옷은 사흘 전 내가 퇴근길에 굳이 롯데백화점까지 돌아가서 사온 것이었다. 제주도 가서 사진 예쁘게 찍으려면 옷이 좀 태가 나야 하지 않겠냐고 하길래. 내 카드를 긁을 때 점원이 선물 포장을 해드릴까요? 묻자 나는 기분 좋게 고개까지 끄덕였었다. 지금 그 겉옷 소매가 그녀의 무릎 위를 덮고 있었지만 그녀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강정우가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 문을 닫았다. 그가 창문을 징 내리더니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말투로 말했다. 하나야, 공항 도착하면 전화해. 모바일 탑승권 다 내 폰에 있지? 수속 늦지 않게 와라.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5명의 왕복 항공권, 오션뷰 호텔, 카트 2대에도 다 안 실릴 엄청난 짐, 렌터카, 맛집 예약, 거기다 시어머니가 막판에 큰 방으로 바꾸라고 우겨서 변경한 스위트룸까지. 그 모든 걸 예약한 건 나였다.
지난주부터 내 신용카드 결제 문자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총액은 강정우의 2달치 수입을 훌쩍 넘겼다. 출발 전날 밤 내가 예약 확인 메일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그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가 보낸 답장은 오직 응이라는 한 글자뿐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 나보고 수속 늦지 않게 오라고 말하고 있었다. 뒷차가 다시 경적을 울렸다. 강정우가 엑셀을 밟으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가는 길에 꿈을 대지 마라. 맏며느리면 맏며느리답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온 가족 기다리게 만들지 말고. 차가 쌩하니 멀어졌다. 내 캐리어는 여전히 길가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손잡이가 삐딱하게 기울어진 꼴이 꼭 누가 쓰레기를 내다 버린 것 같았다. 단지 정문을 지키던 경비 아저씨가 나를 힐끗 보더니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고개를 숙이자 휴대전화 화면이 켜지며 캘린더 알림이 떴다. 제주도 3박 4일 오전 10시 40분 비행기.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너무 작게 새어나온 소리라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캐리어를 똑바로 세워 그늘 밑으로 끌고 간 뒤 가장 먼저 구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회사 사무실의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 오늘 휴가 아니야? 무슨 일인데? 선영아, 나는 그들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응시하며 말했다. 나 지금 오늘 출발하는 제주도 일정 싹 다 취소할 거야. 항공권, 호텔, 렌터카, 레스토랑 예약 전부 다 취소 규정 좀 확인해줘. 전화기 너머에 1초간 정적이 흘렀다. 너 지금 어딘데? 시댁 아파트 단지 앞. 정우 씨는? 차 끌고 갔어. 시어머니가 자리 비좁다고 하니까 나보고 지하철 타고 알아서 공항으로 오라네. 복사기 소리가 뚝 끊겼다. 선영이 목소리를 확 낮췄다. 너 진짜 전부 다 취소할 생각이야? 응, 예약자 내 이름이고 결제도 내 개인 카드로 했어. 발권이랑 호텔 바우처 전부 내 사내 계정에 들어있고. 규정상 출발 전 취소 가능한지만 확인해줘. 수수료가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어. 선영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다. 나와 여행사 입사 동기로 6년을 함께 일한 그녀는 내가 점심시간마다 밥도 못 먹고 시댁 식구들 일정 변경해주고 레스토랑 자리 빼느라 진땀 빼는 걸 수백 번도 넘게 봐왔다. 내가 홧김에 손님 일정을 맘대로 헤집어 놓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딱 3분만 기다려. 시스템 들어가서 볼게. 그녀가 말했다. 일단 비행기 표는 건드리지 마. 국내선은 출발 전이면 아직 시간 있어. 호텔은 너 저번에 어머님이 또 말 바꿀까봐 취소 가능 요금제로 예약했었지? 혹시 몰라서 취소 가능으로 했어? 알았어. 예약 번호 다 나한테 카톡으로 넘겨? 나는 전화를 끊고 예약 번호를 하나하나 복사해 보냈다. 화면을 터치하다 보니 강정우와 나눈 채팅방이 어젯밤에 멈춰 있는 게 보였다. 내가 보낸 메시지. 호텔 업그레이드 끝났어. 어머니가 원하시던 바다 보이는 스위트룸으로 바꿨어. 식당도 예약했고 첫날 저녁 7시. 그의 답장. 응. 내가 다시 보낸 메시지. 처음 예산보다 한 120만 원 정도 더 나왔어. 그가 30분 뒤에 보낸 답장. 여행 가서 기분 좋으면 그만이지. 엄마 오랜만에 바람 쐬시는 건데? 그때 나는 그 문장을 빤히 들여다보며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결혼 3년, 그가 말하는 그 오랜만에의 뒤에는 언제나 내 월급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다. 사업 자금이 돈돈다며 내 월급 통장에서 돈을 빼갔고 명절 용돈이 적다며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면 내가 내 비상금으로 채워 넣었으며 온 가족이 모여 비싼 한우집에서 외식할 때면 강정우는 꼭 계산할 때쯤 화장실로 쏙 숨어버렸고 결국 카드를 내미는 건 내 몫이었다. 처음부터 억울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결혼 1년 차, 강정우는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친구와 소형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고 나섰다. 우리가 대출받아 얻은 전셋집 거실에 앉아 사업계획서를 펼치며 그의 두 눈은 진짜 미래라도 본 것처럼 반짝거렸다. 3년, 딱 3년만 고생하면 무조건 자리 잡을 거라고.
그때가 되면 넌 일 안 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당장 성공하라고 닥달한 적도 없다. 그저 부부란 둘이서 함께 가정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집구석은 갈수록 기형적으로 변해갔다. 남들 앞에서는 강정우가 사업하느라 고생하는 장남이자 자랑스럽고 효도하는 아들이었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실망을 안겨선 안 될 금쪽 같은 자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굳이 길게 소개할 필요조차 없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나는 늘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종업원을 불러 물을 채우고 불판을 갈고 계산을 도맡았다. 시어머니 생신날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보란듯이 말했다. 우리 정우가 이제 막 사업 시작해서 힘든데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돈 좀 보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부부가 다 그런 거지? 모두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왜냐하면 그날 결제 영수증이 내 손에 쥐어져 있었고 식탁 아래로 강정우가 내 손을 꽉 쥐며 조금만 참아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내가 39도 고열에 시달려 알아누웠던 날이 있었다. 하필 그날 시어머니가 김치냉장고가 고장났다며 당장 정우더러 와서 보라고 전화를 했다. 강정우는 방문 앞에 서서 차 키를 빙빙 돌리며 말했다. 너 혼자 택시 타고 응급실 가라. 엄마 혼자서는 무거워서 짐도 못 빼셔. 열이 펄펄 끓어 눈앞이 하얘지는 와중에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모든 게 다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인 줄 알았다. 그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여유가 생기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지 시어머니가 알아주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다. 차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기다리던 그 미래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휴대전화가 웅웅 울렸다. 선영이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하나야, 항공권 취소 가능해. 항공사 규정대로 수수료 떼고 남은 금액 결제 카드로 환불될 거야. 호텔은 오늘 낮 12시까지 무료 취소라 아직 여유 있어. 렌터카는 출발 2시간 전이라 수수료 좀 떼일 거고 레스토랑 예약 취소는 문제없는데 그 해물탕집은 예약금 안 돌려준대. 진짜 할 거야?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최대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다 취소해. 수수료는 내가 물어낼 테니까. 내가 시스템에서 해줘? 아님 내가 직접 할래? 너는 시스템에서 상태만 확인해줘. 클릭은 내가 직접 할게. 단계별로 전부 화면 캡처 떠놓을 거니까. 알았어. 하나야, 선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너 오늘 혼자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 일단 어디 가서 좀 앉아 있어. 나는 내 발치에 놓인 캐리어를 내려다보았다. 나 친정 갈 거야. 그래, 그게 낫겠다. 다 끝나면 카톡 줘. 나는 항공사 모바일 앱을 켰다. 탑승객 명단에 5명의 이름이 나란히 떠 있었다. 심하나, 강정우, 남알순, 강민주, 강태훈. 시동생 강태훈은 원래 회사 일 바빠서 못 간다더니 출발 사흘 전 시어머니가 불쑥 휴가 냈다고 표 한 장 더 끊으라고 통보했다. 뒤늦게 예매하느라 앞에 내 장보다 가격이 훌쩍 뛰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가족 여행에 태훈이만 쏙 빼놓고 가면 쓰니 너 여행사 다니니까 그깟 표 하나 구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라고 쏘아붙였을 뿐이다. 나는 취소 버튼을 눌렀다. 전체 탑승객의 일정을 정말로 취소하시겠습니까? 화면에 팝업 창이 떴다. 내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서 잠시 허공을 맴돌았다. 길가에 바람이 불어와 캐리어에 매달린 네임택이 흔들렸다. 저 네임택 역시 내가 산 것이었다. 색깔별로 5개 세트를 샀는데 시어머니가 빨간색은 너무 튀어서 촌스럽다며 내가 쓰려고 빼둔 검은색 네임택을 쏙 빼앗아 가버렸지. 나는 확인을 꾹 눌렀다. 화면이 빙글빙글 돌더니 상태가 취소 완료로 바뀌었다. 환불 금액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이내에 원결제 카드로 입금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보였다. 다음은 호텔이었다. 바우처 이메일에는 여전히 에메랄드빛 수영장, 새하얀 침구, 통유리창 너머로 부서지는 파도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일주일 전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가 제주도 가서 해 뜨는 걸 방에서 봤다며 자기도 절대 친구한테 뒤처질 수 없다고 전화를 해댔다. 나는 퇴근 후에도 30분이나 사무실에 남아 호텔 자녀 객실을 쥐어짜 내 간신히 마지막 남은 큰 평수 객실을 확보했다. 추가 요금을 긁었을 때 강정우가 보낸 카톡. 엄마 요즘 우울증 오려나 봐요. 내가 돈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 취소를 눌렀다. 렌터카 예약 취소 완료. 레스토랑 예약 취소 완료. 시어머니 친구가 극찬했다던 그 해물탕집은 예약금 환불 불가라는 팝업창이 떴지만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내 통장에서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간 돈을 생각하면 그깟 예약금은 먼지만도 못했다. 취소 완료를 알리는 확인 메일들이 줄줄이 수시남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메일들을 전부 캡처해서 내 다른 개인 이메일로 보내고 클라우드에도 꼼꼼히 백업해 두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 고작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편의점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얼음물 한 병을 샀다. 뚜껑을 비틀어 여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강정우가 화를 내는 모습은 나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는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손찌검을 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지치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듯 행동했다. 그가 화날 때마다 내뱉는 단골 멘트. 하나야, 너 철 좀 들면 안 되냐? 나 엄마랑 너 사이에서 진짜 피 말라 죽을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입을 꾹 다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얼음물을 반쯤 들이켜고는 은행 앱을 켰다. 부부 공동생활비 통장의 잔고가 화면에 떴을 때 나는 한참 동안 숫자를 노려보았다. 결혼 후 우리가 공용으로 쓰던 계좌였다. 전세 대출이자, 공과금, 식비, 그리고 그의 회사에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모두 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강정우의 수입은 들쭉날쭉했다. 어느 달은 몇십만 원이 들어오고 어느 달은 아예 0원이었다. 그는 사업 초기엔 원래 현금 흐름이 꽉 막힌다며 부부끼리 째째하게 돈 계산하지 말자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은행은 부부의 정 따위는 봐주지 않는다. 급여 입금 내역이 한 줄 한 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입금자는 내 이름이었고 출금 내역의 대부분은 강정우의 회사, 강정우의 카드값, 시댁의 자잘한 청구서들이었다. 나는 상세 내역으로 들어가 최근 3년간 내 급여가 입금된 내역과 정우의 출금 내역을 모조리 캡처해 저장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내 월급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액수만큼을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이체 완료 문자가 도착한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크게 뛰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으로 가족카드 관리 메뉴에 들어갔다. 강정우가 지갑에 꽂고 다니는 그 카드는 4명의 신용카드에 연결된 가족카드였다. 사업 초기에 급할 때 쓰라며 한도를 열어주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그 카드로 거래처 접대를 하고 시어머니 비싼 홍삼을 사바치고 시동생 휴대전화 요금까지 대신 내주었다. 카드 명세서가 날아올 때마다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다. 다음 달에 거래처 수금되면 바로 채워 넣을게. 나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 화면에 안내가 떴다. 가족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엎어두고서야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토해냈다. 편의점 앞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내가 방금 한 가정의 산소호흡기를 가차없이 뽑아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내 돈으로 발권할 비행기 표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아무도 몰랐다. 1시간 반 후, 나는 이미 친정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타 있었다.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강정우였다. 나는 액정을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할 뿐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시어머니의 번호가 떴다. 그 다음은 신우이였다. 세 사람이 마치 바통 터치라도 하듯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댔고 화면은 켜졌다 꺼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 깊숙이 처박아 버렸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으로 늘어선 아파트 숲이 뒤로 빠르게 물러났다.
눈을 감았지만 가방 속의 진동은 여전했고 얇은 천을 뚫고 허벅지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 진동 하나하나가 마치 그들이 공항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안에서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으니까. 친정집이 있는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부재중 전화는 무려 47통에 달해 있었다. 음성 메시지도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다. 나는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서 첫 번째 메시지를 재생했다. 강정우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고 배경으로는 공항 안내 방송 소리가 윙윙 울렸다. 심하나, 너 비행기표 어떻게 한 거야? 키오스크에 취소됐다고 나오잖아. 장난 그만 치고 당장 전화 받아라. 두 번째는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거의 악을 쓰고 있었다. 심하나, 너 돌았니? 우리 식구 다 공항에 와 있는데 어따 대고 감히 표를 취소해. 당장 정우한테 전화해라. 어른들 앞에서 이따위로 굴어? 넌 가정교육도 못 받았어? 세 번째는 신우이였다. 잔뜩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새언니, 혹시 클릭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수속이 안 돼서 발이 묶였어. 엄마 화병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오빠 얼굴 완전 사색이야. 빨리 전화 좀 받아봐.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에 쑤셔 넣고 캐리어를 끌며 역 밖으로 나섰다. 택시를 타고 금방 친정집 앞에 도착했다. 엄마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시선은 내 캐리어에 먼저 닿았고 그 다음으로 핏기 없는 내 얼굴에 머물렀다. 너 제주도 간다며? 엄마의 내가 불렀다.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나왔다. 엄마는 더 묻지 않았다. 내 손목을 끌어당겨 집 안으로 들인 뒤 따뜻한 물 한 컵을 내밀었다. 아빠는 외출 중이었고 거실은 적막했다. 꺼진 TV, 베란다 창틀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풍경에 갑자기 왈칵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강정우가 길바닥에 내 캐리어를 패대기치고 차를 출발시켰다는 대목에서 물컵을 쥐고 있던 엄마의 손이 멈칫했다. 하지만 엄마는 사위 욕을 하지도 나더러 그래도 참으라고 다독이지도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엄마가 입을 열었다. 내 아빠도 젊었을 땐 꼭 저랬다. 나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창밖을 응시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사람이 심성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엄마, 자기 형제, 바깥 사람들 체면이 언제나 너보다 먼저인 거지. 나도 처음엔 그냥 눈 딱 감고 참으면 다 지나가겠지 했어. 근데 애들 다 크고 집안 빚 다 갚고 시부모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제야 알겠더라. 나는 평생을 쏙 끓이며 참았는데 내가 뭘 얼마나 참고 희생했는지 기억해주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엄마가 내 앞으로 물컵을 슬며시 밀어주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나야. 여자가 진짜 억울한 건 뼈 빠지게 고생한 걸 남이 알아서 장부에 적어줄 거라 착각하는 거다. 남들은 절대 안 적어. 내 고생은 내가 직접 기록해야 해. 나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뜨거운 온기가 손끝을 찔렀다. 가방 속 휴대전화가 또다시 징징 울어댔다.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는 어느새 83통으로 불어나 있었다. 강정우가 보낸 카톡은 처음에 명령조에서 따져 묻는 투로, 그리고 이제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해 있었다.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엄마 지병 있으신 거 알면서 공항 한가운데서 이렇게 망신을 줘? 이제 속이 시원해? 지금 당장 표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이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하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좋게 좋게 말로 풀자. 그리고 10분 전에 온 마지막 메시지. 딴 건 몰라도 일단 가족카드 정지부터 풀어. 회사오늘 서버비 결제해야 한다고. 공사 구별 못하고 장난치지 마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줌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는 내가 무사히 친정에 잘 도착했는지를 묻지 않았다. 길가에 버려진 뒤 왜 공항으로 오지 않았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가 지금 가장 애가 타는 건 오직 비행기표, 호텔방, 신용카드, 그리고 제 회사의 결제 대금뿐이었다. 공항 키오스크에서 취소된 표를 확인한 시어머니가 내게 안부를 묻는 대신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 내 마누라 미친 거 아니냐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나는 엄마를 향해 말했다. 엄마, 나 이혼할래.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그저 단 한 가지만 물었다. 증거는 다 모아놨니? 나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응, 통장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여행 취소 영수증, 카톡 캡처, 그리고 통화 녹음까지 싹 다. 엄마가 내 눈을 빤히 쳐다봤다. 통화 녹음. 나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여행사 항공권 발권 팀장으로 일하면서 생긴 직업병 같은 것이었다. 손님들이 일정을 급하게 바꿀 때면 말로 지시했던 내용을 나중에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중요한 통화는 늘 녹음하고 회의가 끝나면 음성 메모를 남기는 게 습관이 되었다. 결혼 초반부터 강정호와의 대화를 작정하고 녹음한 건 아니었다. 다만 돈 문제나 시댁의 무리한 요구, 그의 회사 자금 융통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는 자꾸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 어제는 급하니까 잠깐만 쓸게 해놓고 월말이 되면 부부끼리 내 돈 따지는 거 정 떨어진다로 바뀌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요구사항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내가 언제 무조건 다 맞춰주라고 했냐 라며 발뺌하기 일쑤였다. 내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건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써먹으려던 게 아니었다. 그들의 뻔뻔한 가스라이팅에 내 기억력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그날 밤, 계좌가 텅 비고 카드마저 정지된 걸 확인한 강정우는 내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자 기어이 친정엄마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는 액정에 뜬 사위의 이름을 힐끗 보더니 내게 물었다. 받을까? 받아 은혜가 말했다. 스피커폰으로 켜줘. 엄마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장모님, 하나 거기 있죠? 강정우의 목소리는 잔뜩 날이 서 있었다. 하나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엄청나게 선을 넘었네요. 전화 좀 바꿔주세요.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엄마는 곧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나를 한번 쳐다보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입을 열었다. 정우야, 오늘 하나가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다. 아, 그게요. 아침에 출발할 때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차 뒷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제가 하나 보고 지하철 타고 알아서 공항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하나가 그것 때문에 삐져서 온 식구 여행 일정을 통째로 날려버렸지 뭡니까? 사람 캐리어를 길바닥에 내던져 놓고 혼자 공항 가라고 내쫓은 게 오해라고? 장모님, 그땐 뒤에서 차들이 계속 빵빵거리고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는 여행사 다녀서 공항 가는 길은 눈 감고도 찾아가잖아요. 온 가족이 공항 대합실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표를 싹 다 취소해서 시어머니를 만인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엄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강정우. 수학이 넘어 그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심하나, 너 드디어 이변해. 야, 잔말 말고 일단 카드 정지부터 풀어. 회사 서버 비용 결제 못하면 다 날아가게 생겼어. 비행기 표 취소한 건 이번 한 번만 묻고 넘어갈 테니까 내일 당장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끝날 일이야? 나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묻고 넘어가? 말꼬리 잡지 말고 들어. 그가 목소리를 꾹 눌러 깔았다. 내가 오늘 공항에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알아? 엄마는 혈압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민주는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태훈이는 어렵게 연차냈는데 헛걸음하고 우리 가족 꼴이 이게 뭐냐고. 그럼 내가 길바닥에 버려졌을 때 내 꼴은 어떨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는 2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아, 내가 너보고 공항 오지 말랬어? 지하철 타고 오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매사를 극단적으로 몰아가? 왜냐하면 그 표 내가 내 돈 주고 끄는 거니까?
호텔도 내 카드로 긁었고 렌터카랑 밥집도 다 내가 예약한 거니까. 내가 자리나 차지하는 짐짝 취급받는데 뭐하러 내 돈 써가며 그 자리에 꾸역꾸역 앉아있어? 심하나. 그리고 가족카드 정지는 절대 안 풀어. 부부 공동 통장에 들어있던 내 월급도 이미 내 개인 계좌로 다 빼놨어. 앞으로 내 회사 결제 대금은 내 통장 파서 알아서 막아. 수화기 너머로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렸다. 그가 다른 방으로 급하게 자리를 옮기는 듯 했다. 다시 들려온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친정으로 튄 거지? 돈 싹 다 빼돌리고 카드 막아버리고 작정하고 내 목통 조이는 거네? 난 그저 내 돈 안 쓰겠다는 것뿐이야. 부부끼리 내 돈이 어딨어? 너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부부라는 거 잊었냐? 그러니까 내일 변호사가 너한테 연락할 거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몇 초 뒤, 그가 무슨 개그 프로라도 본 사람처럼 피식 웃었다. 변호사. 심하나, 너 지금 고작 뒷자리 좁아서 삐진 거 가지고 이혼하겠다고 쇼하는 거냐? 고작 이것 때문 아니야.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응시했다. 지난 3년 때문이야.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너 지금 친정엄마 믿고 뵈는 게 없나 본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부부싸움을 이런 식으로 막장까지 끌고 간 거 뼈저리게 후회할 거다. 우리 엄마 시어른이셔. 내가 오늘 공항에서 그 모욕을 줬으니 엄마도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실 거다. 엄마가 불쑥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낚아채더니 스피커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야, 하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 너도 찾아오지 막. 하나가 이혼하겠다니 우리 집은 그의 결정 존중한다. 장모님. 부부싸움에 친정이 끼어들어서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법이 어딨습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했다. 사람 캐리어 길바닥에 패대기 칠 때 넌 그 애를 안에 취급이나 했니? 강정우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또 끊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혼을 결심한 것을 후회해서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꾹꾹 억눌려 지내온 관성 때문에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일 때마다 반사적으로 어깨가 움츠러들고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질 것만 같아서였다. 시어머니는 밤새 카톡 폭탄을 쏟아냈다. 어른한테 이따위로 폐악질 부리고 천벌 안 받을 줄 알아? 정우가 너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넌 알기나 하니? 여행 경비 날린 건 그렇다 쳐도 왜 공항 한복판에서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 당장 기어 들어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라. 그럼 이번 한 번은 요망 떨다 실수한 걸로 쳐주마. 나는 단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새벽 2시. 나는 이 모든 메시지를 화면 캡처하여 이혼 소송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에 비행기 취소 내역, 카드 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과 함께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나는 선영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한 변호사는 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훑어보고는 발림말 따위는 일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통장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펼쳐놓더니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부부 공동생활비 통장 언제 개설했습니까? 결혼하고 2달 뒤요. 남편분 수입도 이 통장으로 들어왔나요? 들어오긴 했지만 아주 찔끔찔끔이었고 그마저도 안 들어오는 달이 수두룩했어요. 잔고의 90%는 제 월급이었습니다. 여기 형광펜 칠한 게 제 급여 입금 내역입니다. 가족카드, 의뢰인 명의 신용카드에 묶여있는 거 맞죠? 네. 한 변호사는 카드 명세서 여러 장을 톡톡 치며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은 심하나 씨 월급이 다 틀어지고 있었네요. 남편 사업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개인 급여와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들어갔고요. 이혼 시 재산 분할할 때 이 거래 내역들이 기여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시댁에서 빼다 쓴 돈도 명확한 계좌 이체 기록과 사용처 캡처가 있으니 위자료 및 재산 분할 협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상대방은 부부가 같이 쓴 돈이라고 우길 텐데요. 당연히 우기겠죠. 한 변호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을 쓴 목적, 실질적인 수혜자,
그리고 당시 나눈 카톡 대화까지 다 들이미는 겁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 시누이 명품 백할부금, 시동생 비행기표, 거기다 남편분 회사 서버 관리비까지. 이게 부부 공동생활비입니까?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협상 태도와 증거의 치밀함에 달렸지만 최소한 그쪽에서 우리가 남이가 다 가족인데라는 헛소리로 뭉개고 넘어가진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녀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내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오늘 바로 내용 증명 보냅니다. 의뢰인의 이혼 요구, 재산 분할, 의뢰인 명의로 결제된 카드 대금 및 통장 자금 흐름에 대한 정산 요구가 명시될 겁니다. 앞으로 남편과 돈 문제로 단둘이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아침 햇살이 눈이 부시도록 쏟아지고 있었다. 회사에는 반차를 낸 상태였고 선영이 건물 1층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저것 캐묻지 않고 덤덤하게 말했다. 어제 공항에서 아주 난리 블루스를 쳤다더라. 나는 선영을 쳐다보았다. 내가 뭐 일부러 캐고 다닌 건 아니고 그녀가 코를 찡긋했다. 너네 시어머니가 어제 우리 콜센터로 전화를 하셨어. 직원이 앙심 품고 가족 여행 일정을 악의적으로 취소했다면서 너 징계 먹이라고 난리 친 모양이더라. 고객센터에서 예약자랑 결제자가 전부 본인이고 규정상 문제없다고 하니까 우리 부서로 컴플레인 넘겼어. 팀장님 자리 안 계셔서 내가 대신 통화했지? 나는 커피잔을 꽉 움켜쥐었다. 어머니가 뭐래? 자기 며느리가 정신병자라면서 회사에서 책임지고 당장 예약 원상복구시키고 너 당장 해고하라고 펄펄 뛰시더라. 선영이 나를 슬쩍 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통화 녹음 다 따놨어. 회사에선 너한테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상 고객 취급하고 있으니까 쫄 거 없어.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물었다. 어머니가 나랑 너랑 친한 친구인 건 아셔? 아마 모를걸. 난 철저하게 회사 직원 톤으로 응대했거든. 선영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하나야. 내 시어머니는 단순히 집구석에서만 널 쥐어짜는 게 아니야? 이제 내 밥줄까지 끊어놓으려고 덤비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위장이 꼬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시어머니가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도 알고 공항에서의 개망신을 전부 내 탓으로 돌릴 거라는 것도 짐작했다. 하지만 득달같이 회사로 전화해 클레임을 걸 줄은 상상도 못했다. 평소 내 업무가 뭔지 관심조차 없던 양반이 오직 여행사 다니니까 비행기표 끊기는 편하겠네 정도로만 알던 사람이 이제야 내가 다니는 회사의 존재를 또렷이 기억해낸 것이다. 내 숨통을 끊어버릴 무기로 쓰기 위해서.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부서 팀장님이 나를 팀장실로 호출했다. 책상 위에는 고객센터에서 넘어온 클레임 보고서가 올려져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평소 직원들 사생활엔 일절 간섭하지 않던 팀장님이었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심하나 수석, 일정 취소건 규정은 내가 꼼꼼히 다 확인했어. 위반 사항 하나도 없고 결제자랑 예약자 본인이 직접 규정 시간 내에 취소한 거니까 회사 차원에서 문제 삼을 건 없어. 팀장님이 보고서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근데 클레임 건 사람이 자꾸 가족 간의 불화를 들먹이면서 민원을 계속 넣겠다고 협박하더라고. 심 수석이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매듭지어 업무에 지장 안 가게 하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사에 무리를 일으켜서. 심 수석 잘못 아니면 사과할 필요 없어. 팀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예약이랑 회사 시스템 사이의 경계를 확실히 하도록 해. 선영이 말로는 단계별로 하면 캡처 다 해놨다며. 잘했어. 심 수석은 우리 팀 에이스인데 가족들 말도 안 되는 생떼에 휘둘려서 흔들리지 마. 팀장실에서 나왔을 때 복사기 앞에 서 있던 선영이 내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에게 다가가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슬쩍 내밀었다. 콜센터 통화 내용을 요약한 메모였다. 시어머니가 내뱉은 날 것 그대로의 멘트가 적혀 있었다. 그년이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우리 집 돈으로 여행 예약해놓고 이제 와서 앙심 품고 취소한 거라고. 당신네 회사에서 책임지고 당장 물어내. 나는 우리 집 돈이라는 내 글자를 노려보며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한 변호사가 강정우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그가 우리 회사 1층 로비에 들이닥쳤다. 로비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단체 항공권 명단을 검수하고 있었다. 강정우라는 남자가 찾아왔는데 안색이 험악하다는 내용이었다. 선영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같이 내려가 줄게. 아니, 나는 파일을 덮었다. 로비에는 CCTV가 깔려 있잖아. 강정우는 1층 로비 창가 쪽에 서 있었다. 어제 입었던 구겨진 셔츠 차림 그대로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를 발견하자마자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데스크 직원의 눈치를 한번 살피고는 목소리를 확 낮췄다. 너 진짜 내 메일로 변호사 내용 증명 보냈냐? 이혼 합의서 및 재산 분할 청구서야. 그게 그거지. 그가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얘야, 심하나.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3년인데 고작 어제 그 일 하나 가지고 변호사까지 끼고 이 사단을 내? 너네 친정엄마랑 직장 동료들이 옆에서 바람 넣었냐?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회사까지 찾아와서 겨우 그딴 소리나 늘어놓으려고? 그가 한 발짝 바짝 다가섰다. 나 어제 뜬 눈으로 밤새웠어. 엄마도 충격받으셔서 혈압 180까지 찍고 응급실 실려갈 뻔했다고. 너 내가 어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그 넓은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 기계는 먹통이지. 엄마는 어떻게 된 거냐고 닥달하시지.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었겠냐? 태훈이는 아까운 연차 날렸고 민주는 집에 오는 내내 질질 짜고. 넌 도대체 나를 어느 바닥까지 짓밟아야 속이 시원하겠냐? 내가 나를 길바닥에 짓밟았잖아. 그의 안색이 확 변했다. 아, 그건 그때 차가 너무 좁아서 그랬다니까. 너 왜 자꾸 그딴 걸로 꼬투리를 잡아? 난 그냥 우리 엄마 조금이라도 편하게 모시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 변명, 정말이지 입에 착착 붙게 잘도 내뱉었다. 마치 수천 번은 연습한 대사처럼. 나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녹음 폴더를 열었다. 첫 번째 파일은 2년 전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끝난 뒤 그가 차 안에서 내게 했던 말이었다. 그날 한우집에서 내 카드로 200만 원 가까이 긁었고 그는 술에 얼큰하게 취해 조수석에 늘어져 지금과 똑같은 말투로 웅얼거렸다. 내가 뭐 내 욕심 차리자고 그랬냐? 그냥 우리 엄마 기분 좀 맞춰드리자고 한 거잖아. 칠순이 매년 돌아오냐? 돈 좀 쓴 거 가지고 째째하게 굴지 마. 두 번째 파일. 내가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에 가야 했던 밤. 그가 김치냉장고 고치러 가며 차 키를 빙빙 돌리던 목소리. 나도 그냥 우리 엄마 걱정 덜어드리고 싶어서 그래. 응급실은 너 혼자 택시 타고 가도 되잖아. 세 번째 파일. 신우이가 이직한다고 명품백 사달라고 조를 때 그가 했던 말. 우리 민주 기 좀 살려주자는 거 아니야? 내가 대기업 다니니까 따박따박 월급 나오잖아. 일단 내 돈으로 먼저 긁어. 그리고 네 번째 파일. 바로 어제 아침 열린 차창 틈으로 쏘아붙이던 그의 목소리. 너 알아서 지하철 타고 와. 엄마 뒷자리 비좁아서 불편하시대잖아. 나는 볼륨을 아주 크게 키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로비가 워낙 고요했던 탓에 안내 데스크 직원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푹 숙이는 게 보였다. 강정우가 당황하며 휴대전화를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액정을 그에게 들이밀었다. 이거 전부 백업해놨어. 내가 말했다. 오늘 같은 날 널 협박하려고 모은 게 아니야? 내가 자꾸 나더러 예민하다. 기억이 왜곡됐다면서 사람을 미친년 취급할 때마다 적어도 나 스스로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모아둔 생명줄이야. 그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심하나 너 내 뒤통수 치고 녹음까지 떴어? 넌 항상 나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저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 지난 3년 동안 내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나 들어보려고. 강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나랑 협상할 거면 한 변호사 통해서 해. 여기 회사 와서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내 어머니가 어제 우리 콜센터에 대고 폐악질 부린 녹음 파일이랑 오늘 1층 CCTV 영상까지 싹 다 묶어서 법원에 제출할 테니까. 내 회사 결제 대금 막히는 건 내 알바 아니고. 내 어머니 혈압 오르는 건 내과 가서 따져. 내 여동생 질질 짜는 건 오빠인 내가 달래주고. 다시는 내 신용카드에 빨대 꽂을 생각 마.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이내 잿빛으로 질려버렸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굴 거야? 나도 이제 숨 좀 쉬고 살려고 나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찔러 넣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너도 뼈저리게 잘 알 텐데.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늘 자기가 써먹던 핑계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정신을 못 차리는 듯했다. 안내 데스크에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리며 팽팽한 정적을 깼다. 그가 주변을 힐끗거리더니 이곳이 제 말 한마디면 내가 입을 다물어야 했던 시댁거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듯했다. 그가 목소리를 푹 깔고 애원하듯 말했다. 하나야, 일단 집으로 가자. 엄마한텐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이혼 서류부터 취하해. 그리고 생활비 통장에 빼간 돈 일부라도 다시 이체해줘. 진짜 나 이번 달 부도나게 생겼어. 내 프로젝트 지금 제일 중요한 고비인 거 알잖아. 여기서 자금 막히면 지난 3년 고생한 거 다 물거품 돼. 지난 3년 물거품 된 건 너 혼자만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통장 거래 내역이나 똑똑히 들여다봐인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가 입에 달고 살던 그 대단한 프로젝트. 지난 3년 동안 누구 피 빨아먹고 연명했는지 직접 확인하라고. 그가 이를 악물었다. 부부 사이에 꼭 이렇게까지 돈돈거리면서 계산을 다 따져야 속이 후련하냐? 나는 그를 쳐다보며 그 말이 너무나 징그럽고 역겨웠다. 지가 필요해서 내 돈을 뜯어갈 땐 부부니까 째째하게 굴지 말라 하고 생색낼 땐 며느리 돌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내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땐 이기적인 년으로 몰아세우고 그는 내 인생의 모든 역할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러 놨으면서 단 한 번도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한 적이 없었다. 오늘부터는 계산할 거야. 나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것도 10원짜리 하나까지 철저하게. 그날 이후 강정우는 2번 다시 회사 건물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답변서는 제법 기세가 등등했다. 일방적인 여행 취소로 인해 노모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공동계좌에 돈은 부부 공동자산이므로 내가 일방적으로 빼돌린 건 횡령에 해당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한 변호사는 그 서류를 훑어보고는 가장자리에 빨간 펜으로 몇 줄 찍찍 그었을 뿐이다. 저쪽은 아직 우리가 쥐고 있는 패가 얼마나 살벌한지 파악을 못한 모양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제대로 밟아주죠. 그녀는 지난 3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엑셀로 완벽하게 정리했다. 내 급여 입금, 인센티브, 야근 수당이 공동 통장으로 꽂힌 내역은 파란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했다. 반면 강정우의 수입은 쥐꼬리만 한 대다 입금 날짜마저 들쭉날쭉했고 아예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달도 허다했다. 그의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일 때마다 공동 통장이나 내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 시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 명절 용돈, 시누이 면세점 쇼핑 대금까지 모조리 카톡 대화 내용과 매칭시켜 증거번호를 매겼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증거는 그가 수시로 카톡에 남겨놓은 일단 내 월급으로 먼저 긁어 다음 달에 수금되면 무조건 갚을게라는 메시지들이었다. 물론 그 돈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이 모든 걸 일목요연한 표로 만들어 상대 측 변호사에게 송달했다. 불필요한 감정 싸움은 일절 배제하고 오직 날짜, 금액, 사용처, 증거번호만 무미건조하게 나열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미명 아래 구렁이 담 넘어가듯 꿀꺽 삼켜졌던 내 돈들이 처음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숫자의 칼날이 되어 그들을 겨누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정우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한 변호사는 내 앞에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 로비에서 떵떵거리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기어 들어갔다. 변호사님, 하나랑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오해가 단단히 쌓인 것 같은데 집안의 치부까지 다 까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 변호사가 단호하게 잘랐다. 심하나 씨는 이미 모든 법적 소통은 대리인을 통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돈들 전부 부부 생활비로 쓴 겁니다. 어머니 개인 칠순 잔치 비용, 여동생 명품 구매 비용, 남동생 개인 항공권, 귀하의 법인 서버 호스팅 비용이 부부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법정에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죠. 수학이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한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다. 추가로 귀하의 어머니 남알순 씨가 심하나 씨 직장에 전화하여 부리집 돈을 훔쳐 악의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며 업무방해를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귀하 측이 계속해서 심하나 씨의 직장에 불이익을 주려 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정우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욱하는 마음에 그러신 겁니다. 그럼 그 욱하는 성질 제어하시라고 똑똑히 전하십시오. 전화가 끊긴 뒤 나는 의자에 파묻히듯 기대에 앉았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한 변호사가 티슈를 뽑아 건네며 물었다. 많이 떨려요. 네. 정상입니다. 이 그녀가 파일철을 덮으며 말했다. 오랜 세월 가스라이팅 당하며 짓눌려 살던 사람은 막상 완벽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어도 관성적으로 자기가 너무 독하게 구는 건 아닌지 죄책감을 느끼게 마련이죠. 심하나 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그 집구석 인간들을 말싸움으로 이겨먹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선을 긋는 겁니다. 돈, 집, 계좌, 직장, 모든 걸 완벽하게 분리해내세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한 달은 지루한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 시어머니는 작전을 바꿨다. 회사로 전화하는 짓은 멈췄지만 대신 사돈의 8촌까지 동원해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나에게 모르는 번호로 훈계조의 문자들이 쏟아졌다. 부부라는 게 원래 다 지지고 볶고 사는 거다. 맏며느리가 속이 좁아서 그렇게 일을 크게 벌리면 쓰나 정우가 밖에서 사업하느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어. 아내가 내조를 잘해야지. 나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화면 캡처만 떠서 변호사에게 넘겼다. 신우이 강민주도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다. 그날 차 안에서 옳게 편을 들어주지 못한 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자기도 어쩔 줄 몰라 그랬다는 비겁한 변명이었다. 제주도 여행이 무산된 후 엄마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고 오빠는 항공사 카운터 직원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해 불쌍해 죽겠다는 둥 감성파리를 늘어놓았다. 나는 그 카톡을 끝까지 읽고 딱 한 줄 답장을 보냈다. 그날 내 무릎 위에 고이 모셔둔 면세점 쇼핑백, 그거 결제한 사람도 나야? 그녀는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강정우 쪽 회사의 자금줄이 본격적으로 말라붙기 시작한 건 가족카드 정지 후 3주째부터였다. 예전에는 내 카드로 자잘한 외주 비용이나 소모품비를 막고 어디서 끌어왔는지 모를 푼돈으로 간신히 카드값을 돌려막으며 버텼다. 하지만 든든한 물주였던 내 카드가 막혀버렸고 공동계좌 자금마저 사라졌으며 강정우 개인 신용 한도는 이미 꽉 차서 한계에 달해 있었다. 거래처에서는 대금 결제를 독촉했고 그는 사방팔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건 내 억측이 아니었다. 한 변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넌지시 흘려들은 바에 따르면 강정우 측은 회사 자금 압박이 너무 심각하다며 재산 분할 기일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읍소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내 이메일에는 예전에 가족카드로 자동 결제 걸어두었던 그의 법인 구독 서비스 결제 실패 알림 메일이 줄줄이 쌓이고 있었다. 시스템의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건 2차 이혼 조정 기일 하루 전날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폐악질을 부리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죽어 있었다. 하나야, 애미가 그날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헛소리를 좀 했다. 여행 못 간 건 그냥 액땜했다 치고
부부 사이에 칼로 물빼기 아니겠니? 요즘 정우 꼴이 말이 아니다. 내가 돈줄을 다 틀어막아 버리니까 애가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 명색이 아내인데 남편 사업 망하는 걸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셈이냐? 나는 음성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토스했다. 변호사의 답장은 간결했다. 무대응 유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다. 다음 날 조정기일에 기어이 강정우를 따라 법원까지 납신 것이다. 회의실에는 한 변호사가 내 옆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강정우와 그의 변호사가 자리했다. 시어머니는 당사자가 아니라 참석 권한이 없었지만 문고리를 잡고 버티며 내 아들 가정사인데 어미인 내가 왜 못 듣냐며 억지를 부렸다. 한 변호사가 나를 쳐다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라 해.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3년 동안 뼛속까지 밴 오만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 내가 옷은 단정하게 입었는지 다리는 꼬지 않았는지 시어미를 보고 깍듯이 어머니하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지 검열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정우 측 변호사는 이혼에는 합의하겠으나 내가 요구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혼 기간 내내 쓰인 돈은 전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판에 박힌 주장을 늘어놓았다. 한 변호사는 입씨름하는 대신 곧바로 빔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 첫 번째 엑셀표가 띄워졌다. 날짜, 금액, 사용처, 결제 방식, 증거번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 목록은 심하나 씨의 월급이 부부 공동 통장에 입금된 후 빠져나간 내역들입니다. 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서늘하도록 차분했다. 그중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강정우 씨 법인의 운영비로 빠져나간 금액이며 총합계획은 억 단위의 숫자가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강정우의 턱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스크린을 빤히 쳐다보던 시어머니는 처음엔 저게 무슨 소리인가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두 번째 표가 떠오르고 그 맨 위에 남할순 씨 관련 지출 내역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 걸 보자 안색이 싹 변했다. 칠순 잔치밥값, 명절 용돈, 백화점 브랜드 겉옷, 홍삼 세트, 심지어 제주도 호텔 스위트룸 업그레이드 차에까지. 모든 내역 옆에는 내 신용카드 승인 번호와 당시 정우와 나눴던 카톡 캡처 화면이 증거로 붙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야?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돈 몇 푼 쓴 거 가지고 장부까지 적어놨어. 한 변호사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남할순 씨, 지금 이 자리는 혼인기간 내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금의 실질적 사용처를 법적으로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참관은 허용해드렸지만 중간에 발언권을 가로채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내가 저 시험이야. 내 아들이 장가갔으면 며느리가 시댁에 그 정도 효도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당연한 도리 아니야? 이제 와서 이딴 쪼잔한 장부를 들이밀고 누굴 거지 취급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맞췄다. 어머님께서 제 직장에 전화해서 저더러 우리 집 돈 훔쳐다 악의적으로 예약 취소했다고 난리 치셨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머님이 펑펑 쓰시던 그 잘난 우리 집 돈이 누구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뻐끔거렸다. 강정우가 다급하게 그녀의 소매를 끌어당겼다. 엄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그녀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가 왜 가만히 있어? 우리 집안으로 시집와서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은 주제에 직장 다닌답시고 푼돈 좀 보탠 게 대수야? 우리 정우 사업 대박나서 성공하면 결국 지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할 거 아니었어? 회의실 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상대 측 변호사조차 질렸다는 듯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시어머니가 제 발로 무덤을 파며 저런 막말을 쏟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다. 한 변호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방금 남할순 씨가 하신 발언 전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심하나 씨의 급여와 노동력을 상대방 가족이 당연한 노예의 의무처럼 착취해왔다는 아주 훌륭한 법적 증거가 되겠네요.
그제야 아차 싶었던지 시어머니의 낯빛이 허옇게 질렸다. 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읊조렸다. 정확히 그 뜻이 맞습니다. 그저 지금까지는 녹음기가 켜져 있지 않았을 뿐이죠. 강정우가 참다 못해 터져나왔다. 심하나, 적당히 좀 해.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꼭 이렇게 바닥까지 짓밟아야 속이 후련하냐? 나는 그에게 고개를 돌렸다. 넌 아직도 내가 널 짓밟고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우리 엄마 장모님 뻘 어른이셔. 난 결제 대금 청구인이고 나는 내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그의 앞으로 툭 밀어 던졌다. 여기 적힌 금액들 오늘 당장 사인해서 인정하든가 아니면 통장에 꽂힌 환불 내역 증명하든가 해. 못하겠으면 재판까지 흙탕물 튀기며 가보는 거고. 그의 시선이 서류 더미 위로 맥없이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짜 공포를 그의 두 눈에서 목격했다. 나를 잃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달콤한 핑계 뒤에 숨겨왔던 자신의 알량하고 찌질한 경제적 무능력이 만천하에 까발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오롯이 제 목통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날 조정은 결렬되었다. 상대방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다시 꼼꼼히 검토해보겠다고 물러섰기 때문이다. 회의실을 빠져나가던 시어머니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독사처럼 쉬쉬거리는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독한 년, 너 그렇게 살면 천벌받아 평생 불행할 줄 알아?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받아쳤다. 남알순 씨, 당신이 내 캐리어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날부터 내 인생은 이미 숨통이 트이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강정우가 서둘러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녀의 발악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전현이 감히 시어미한테 남알순 씨래. 3년 동안 밥을 먹여놨더니 싸가지 없이. 나는 회의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숨을 골랐다. 한 변호사가 보이스 레코더의 녹음 버튼을 끄며 말했다. 아까 마지막 멘트 아주 훌륭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 인간이랑 단둘이 엮이지 마세요. 말 섞어봤자 피곤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주먹을 폈다. 너무 꽉 쥐고 있었던 탓에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하얗게 파여 있었다. 이혼 소송은 2달을 훌쩍 넘겨 질질 끌어졌다. 강정우의 태도는 초반의 오만한 기세에서 갈수록 처량한 읍소로 변해갔다. 나는 그의 메시지 알림을 아예 꺼버리고 가끔 열어보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애처로워지는 문장들이 가관이었다. 하나야,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끝내야 돼. 그날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너도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게 군 건 사실이잖아.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늙은이라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단 말을 못하실 뿐이야. 회사 자금이 완전히 말랐어. 내가 청구한 금액 지금 당장 융통할 길이 없다.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액수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조금만 깎아주면의 이면에는 언제나 내 희생만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 그가 운운하는 부부의 정이란 그가 궁지에 몰려 내 도움이 절실할 때만 얄팍하게 튀어나오는 레퍼토리일 뿐이었다. 그 무렵 그가 친정집 골목 어귀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창밖을 내다보던 엄마가 가로등 밑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할까 물었다. 나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뒤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 안쪽에 섰다.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검은 우산을 받쳐든 강정우가 내 실루엣을 보더니 급하게 다가왔다. 하나야, 딱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어.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고 나도 동영상 찍고 있어. 용건만 말해. 우산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그의 바짓단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예전보다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그동안 진짜 뼈저리게 반성했어. 그날 차에서 내리라고 한 거 내가 100번 1000번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억지 부릴 때 중간에서 내 편 못 들어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다 고칠게. 반년 전쯤에라도 이 말을 들었다면
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때의 나는 그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내가 이 집구석에서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는지를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에 목말라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의 말들은 텅 빈 깡통 소리처럼 공허했다. 공항에서 47통의 전화를 걸어대며 카드 정지부터 풀라고 악을 쓰던 그의 진짜 밑바닥을 이미 다 보아버렸으니까. 어떻게 고칠 건데? 내가 싸늘하게 물었다. 그는 내가 여지를 주었다고 착각했는지 눈을 번쩍 빛냈다. 우리 집 멀리 이사 가자. 엄마랑 인연 끊다시피 하고 살게. 돈 관리도 앞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해. 내 회사 자리 잡히면 내가 빼다 쓴 돈 몇 배로 다 갚을게. 여행 취소된 건 내가 엄마 모시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할게. 내 회사는 도대체 언제 자리 잡히는데? 그의 낯빛이 딱딱하게 굳었다. 지금은 아주 일시적인 자금난일 뿐이야. 3년 전 창업할 때도 똑같은 소리 했잖아. 원래 맨땅에 헤딩하는 게 쉬운 줄 알아. 그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화들짝 놀라며 다시 목소리를 깔았다. 널 원망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 이렇게 사람 숨통 끊어놓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등 뒤에서 뭐라고 수군대는지 알아? 마누라 치맛바람에 얹혀 살면서 지 엄마 환갑 여행 하나 제 힘으로 못 보내는 쪼다 새끼라고 조리돌림당해. 나더러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나는 그를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이것이 강정우의 진짜 아킬레스건이었다. 내가 떠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가정이 박살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맏아들이자 능력 있는 벤처 사업가라는 그의 얄팍한 체면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게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공항 키오스크에서 먹통이 된 비행기표, 가족카드 결제 승인 거절 문자, 법원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졌던 엑셀 장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서 있는 그 화려한 무대가 전부 마누라 피땀으로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팩트를 그의 뇌리에 처박아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닌 거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내가 쌓아온 업보가 터진 것뿐이지. 그가 우산 손잡이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다. 심하나, 너 진짜 끝까지 사람 피 말려주길 작정이냐? 되도 않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내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피 말라 죽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처먹은 밥값, 내가 직접 계산하게 된 것뿐이니까. 그는 분노와 낯선 공포가 뒤섞인 두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고 현관 센서 등이 번쩍 켜지며 계단 위쪽에서 엄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강정우는 엄마의 실루엣을 보더니 그제야 뒷걸음질을 쳤다. 위자료랑 합의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가 이빨을 꽉 깨물며 말했다. 근데 넌 평생 후회할 거다. 내가 진짜 후회하는 건 내 돈줄 노릇을 3년이나 참고 버텼다는 거야. 나는 몸을 돌려 계단을 오르며 공동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유리문 너머로 그가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다가 우산을 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내 옆에 선 엄마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사위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거실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던 크고 흉물스러운 고물 가구를 마침내 집 밖으로 내다 버렸을 때의 후련함이었다. 최종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강정우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제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듣자 하니 또 법원에 쫓아오겠다고 펄펄 뛰는 걸 상대방 변호사가 도시락 싸들고 말렸다고 했다.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위자료 액수만 올라간다는 걸 그쪽도 뼈저리게 깨달은 모양이었다. 합의서 내용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이혼 성립, 혼인기간 내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 강정우는 합의된 위자료의 1차분을 즉시 입금하고 잔액은 1년 이내에 분할 상환할 것, 내 신용카드 및 공동통장에서 강정우의 회사법인 자금과 시댁 식구들의 개인 소비로 명백히 입증된 금액은 청구된 비율로 환수할 것, 마지막으로 상호간 직장이나 가족에게 어떠한 형태의 연락이나 접근도 하지 말 것. 강정우는 서명란에 펜을 대기 전 나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진짜 일말의 여지도 안 남기는구나. 나는 서류의 페이지 번호만 확인할 뿐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빨리 사인이나 해. 하나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바닥을 기었다. 그래도 우리 좋을 때도 있었잖아. 나는 잠시 과거를 떠올려 보았다. 분명 그런 시절도 있었다. 신혼 초, 내가 야근하고 지쳐 쓰러져 있으면 자기가 라면을 끓여 대령하던 반문의 생일날 작은 조각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나중에 회사가 대박나면 꼭 하와이에 데려가 주겠다고 허풍을 떨던 모습. 그 기억들이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나를 방패막이로 밀어넣었다. 아무리 달콤했던 과거라 한들 모든 독박을 나 혼자 뒤집어 써야 하는 잔인한 결말을 덮을 수는 없다. 있었지, 내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널 3년이나 먹여 살린 거야? 그가 펜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다. 결국 그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소리가 3년의 끔찍했던 족쇄를 완벽하게 끊어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회수해 도장과 서명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했다. 모든 절차가 끝났지만 강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망석중이처럼 앉아 있었다. 내가 가방을 챙겨 들고 회의실 문을 나서려 할 때 그가 불쑥 등 뒤에 대고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넌 애 못 낳고 나간 거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그는 자기가 그 말을 내뱉은 걸 곧바로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이미 주워 담기에는 늦었다. 내가 한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고 믿었던 이 남자의 지질한 밑바닥을 마주하자 이제는 분노나 혐오감조차 일지 않았다. 남할순 씨한테 똑똑히 전해 내가 말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천만다행인 건 짐짝처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차 뒷자리에 내 아이가 타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지 애비가 지 어미를 어떻게 내버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강정우의 안색이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혼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후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와 카드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했다. 징그러운 부부 공동계좌는 폐쇄해버렸고 가족 카드는 잘게 잘라 쓰레기통에 처박았으며 각종 카드 명세서도 깔끔하게 분리했다. 제주도 여행 취소 위약금을 제하고 남은 환불금은 진작에 내 통장으로 들어와 있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여러 잔고에 찍힌 숫자를 들여다볼 때 짜릿한 쾌감이 솟구치기보다는 짓눌려 있던 어깨의 짐을 벗어던진 듯한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회사 업무도 빠르게 본궤도를 찾았다. 여름 성수기를 맞은 항공권 부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가는 전화와 이메일로 전쟁통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밥 먹을 시간도 쪼개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진땀을 뺐겠지만 이제 그 잉여 시간은 오롯이 우리 팀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쏟아부었다. 팀장님도 나의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았는지 9월 말 조직 개편 때 나를 팀장에서 부서 총괄 수석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인사 발령 공고가 뜨던 날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선영이 나를 향해 윙크를 날렸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자 내 책상 위에 달콤한 조각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심 수석님,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생환하신 걸 열렬히 축하드립니다. 나는 케이크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중환자실 퇴원하는 사람 취급이네. 그거보다 더한 병이었지. 선영이 내 맞은편 파티션에 기대서서 목소리를 속삭이듯 낮췄다. 너 전남편 회사 결국 폐업 신고했다더라. 서류를 넘기던 내 손이 멈칫했다. 누가 그래? 우리 재무팀이랑 거래하는 외주 업체 직원이 그쪽 회사랑 엮인 적이 있다더라고. 단체 항공권 예약하러 왔다가 슬쩍 귀띔해줬어. 결제 대금 밀리다가 결국 못 맞고 동업자란 놈은 야반도주하고 석 달도 못 버티고 폐업 때렸대. 내 전남편은 예전 넓은 사무실 싹 비워주고 지금은 어디 퀴퀴한 고시원만 한 월세방 하나 얻어서 혼자 빚잔치 중이라던데.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캐묻지 않았다. 나중에 이 모든 소문이 사실이라는 건 한 변호사를 통해 남은 위자료를 정산받을 때 명확히 확인되었다.
강정우가 합의된 위자료 2차분 입금을 열흘이나 미루자 한 변호사가 가차없이 내용 증명을 띄웠다. 그러자 상대방 변호사가 꼬리를 내리며 현재 강정우 씨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남은 빚을 청산 중이니 제발 기한을 좀 연장해달라고 구걸해온 것이다. 첨부된 증빙 자료에는 처참한 폐업 사실 증명원과 함께 구차한 할부 상환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신우이가 내게 넘긴 음성 파일 하나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강민주가 나에게 뜬금없이 보낸 그 녹음 파일은 나더러 자길 좀 동정해 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자기도 돌아버리겠다는 SOS인지 알 수 없었다. 음성 파일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때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갈라지고 표독스러웠다. 내 오빠 저거 어쩌다 저 꼴이 된 거니? 마누라 하나 집 나갔다고 집안이 이렇게 쫄딱 망해? 내 속이 터져서 당장 딴 여자 새로 만나라고 했더니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중내산에 지랄이다. 하나 그년 있을 때는 돈 아쉬운 줄을 몰랐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옆에서 강민주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엄마, 새언니가 그동안 오빠 회사에 돈 많이 꼬라박긴 했잖. 시어머니가 곧바로 개거품을 물고 쌍욕을 퍼부었다. 너 미쳤어. 어디서 그년 편을 들어? 우리 집구석 이 지경으로 아작 내놓은 년한테 새언니 소리가 나와? 뒤이어 의자가 요란하게 나뒹구는 소리가 들리며 파일이 뚝 끊겼다. 나는 그 녹음을 다 듣고서도 일절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강민주의 번호마저 차단 목록에 던져버렸다. 이제 와서 내미는 얄팍한 양심의 가책 따위, 나에겐 1g의 가치도 없었다. 그날 비좁은 차 뒷좌석에서 내 돈으로 산 면세점 봉투를 껴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치만 보던 그녀의 비겁한 선택.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청구서는 각자 알아서 짊어지는 것이다. 10월 초 강정우가 쥐어짜낸 위자료 마지막 입금액이 내 통장에 꽂혔다. 한 변호사가 톡을 보내왔다. 합의된 위자료 및 정산금 전액 입금 확인했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또다시 접근을 시도하면 대꾸하지 마시고 무조건 증거부터 수집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뱅킹 앱에 뜬 입금 알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화면을 채운 그 숫자는 지난 3년간 내 영혼까지 갈아 넣어 빼앗겼던 돈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지옥 같은 진흙탕 싸움이 단순히 감정적인 욱함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하게 종결된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 옆자리에서 선영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마지막 잔금 들어왔어. 나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엎어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응에 다 들어왔어. 선영이 조용히 손바닥을 내밀었고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했다. 복사기는 다시 윙윙 돌아가고 여기저기서 울리는 콜센터 전화벨 소리, 그리고 신입 직원이 일정 변경 규정을 묻느라 내 자리로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 나의 세상은 이혼이라는 폭풍우를 겪고도 단 1초도 멈추지 않았고 쓸데없이 감상에 젖어 극적으로 변하지도 않았다. 그저 어제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제는 내 휴대전화가 진동할 때마다 시댁에서 또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쓸까 봐 가슴 졸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다를 뿐. 그날 오후 내일 출발하는 단체 항공권 최종 명단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부서 총괄수석 승진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서와 새로운 연봉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서류 처리였지만 그 안에는 나의 새로운 직책, 더 높아진 연봉, 그리고 내가 직접 이끌어갈 팀원들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나는 펜을 쥐고 당당하게 서명란에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심하나. 펜촉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3년 전 구청에서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나는 내 이름 석자가 다른 사람의 인생과 영원히 결합하여 찬란한 미래를 그릴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다. 내 이름이 적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그 서명은 나를 지옥 같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반대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되돌려 놓기도 한다는 것을.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데스크에서 나에게 작은 택배 상자 하나를 전달해 주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박스를 열어보니 모서리가 닳고 스크래치가 난 까만색 캐리어 네임택 하나가 달랑 들어있었다. 3개월 전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며 내가 야심차게 샀지만 시어머니가 색깔이 칙칙하다며 억지로 뺏어갔던 바로 그 네임택이었다. 구차한 쪽지 한 장 없이 그저 상자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낡은 네임택을 집어들고 1초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선영을 불렀다. 이것 좀 버려줘. 선영이 상자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전리품으로 기념 간직할 생각 없어? 필요 없어. 나는 승진 서류가 담긴 파일을 서랍에 넣고 열쇠로 단단히 잠갔다. 내 진짜 소중한 것들은 이미 다 되찾았어. 저런 쓰레기 따위는 내 인생에 낄 자리 없어. 그녀가 피식 웃더니 주저없이 세단기 옆에 있는 폐기물 쓰레기통에 상자를 휙 던져버렸다. 플라스틱 네임택이 바닥에 부딪히며 탁하는 아주 가벼운 소리를 냈다. 그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내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강정우도 시어머니도 징그러운 시댁 친척의 번호도 아니었다. 은행에서 보낸 마지막 푸시 알림이었다. 합의금 전액 입금 완료. 현재 총잔고 업데이트 완료.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책상 위에 놓인 내일자 출발 탑승객 명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신입 직원을 불러 명단 크로스 체크를 지시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환하게 불을 밝힌 사무실 안은 키보드 타이핑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전화기 너머의 친절한 목소리들이 한데 뒤섞여 너무나도 선명하고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3개월 전 그들은 공항 대합실에서 무더기로 취소된 항공권을 쥐고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없으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껍데기 가족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강정우의 알량한 벤처 회사는 처참하게 폐업했고 시어머니는 2번 다시 자기 체면을 세워줄 든든한 물주 며느리를 부려먹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나는 내 통장 잔고, 내 번듯한 직장, 그리고 심하라는 내 이름 석자를 온전히 내 손으로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이번 생에 내 캐리어를 차 밖으로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